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어 성적의 기적을 만들어드릴 미라클 국어, 저는 윤미라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시의 이해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현대시의 이해라고 제목을 붙여놓긴 했지만 이게 모든 시가문학, 즉 고전 시가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이론이기 때문에요. 자, 이거는 그냥 딱 현대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가문학에 적용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에서 쓰는 언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시의 언어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좀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자, 일상적인 언어는 객관적이고 개념적이고 비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로 일상적인 언어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건 누가 봐도 그 뜻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개념을 나타내는 언어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비개인적,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했다기보다는 그냥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의미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의미만 전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에 비해서 시에서 쓰는 시적 언어는요, 객관적인 성격보다는 좀 주관적인 성격을 가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를 썼을 때 그 시 안에서 가지는 의미가 우리가 사전적으로 느끼는, 우리가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의미에서는 조금 더 벗어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확대되거나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함축적인 의미, 그리고 개인이 부여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그게 어떤 사전적 의미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뭐 감정이라든지 어떤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요, 일단 세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요. 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함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어 자체가 그 사전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뭔가 다른 의미를 더 압축해서 함축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자, 이거는 시의 어떤 성격과 같이 또 연결이 되냐면 의미, 시어의 의미를 찾는 것과 함축성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어의 함축성을 이해해야지만 그 시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게 긍정적인 의미인지 뭐 부정적인 의미인지 간단하게는요, 자, 그런 것까지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성이 음악성인데요. 여기서 음악성이라고 하는 건 리듬감을 가진다는 얘기겠죠. 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다른 문학과 구별되는 특성이기도 한데, 자, 요거는 운율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운율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운율이 시어가 가지고 있는 음악성과 관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은 형상성인데요. 자, 시어가 뭔가 시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시어의 특성상 이 형상성은 심상, 즉 이미지와 연관이 됩니다. 이미지도 뒤쪽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자, 일단 이런 특성이 의미와 운율과 심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율부터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는 내용은 선택지, 즉 이제 우리가 그 선지라고 부르는 1, 2, 3, 4번에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아주 잘 습득을 하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예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시가 나왔을 때도 또 확실히 적용할 수 있게끔 개념을 확실하게 해두셔야 돼요. 자, 일단 운율의 개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운율했을 때 운하고 율을 따로따로 볼 수가 있는데, 운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위치에 동일한 음운이 반복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정한 위치 그리고 동일한 음운, 그것이 반복된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운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무조건 선생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운율은 무조건 반복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반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반복이 되느냐에 어떤 종류별의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반복이라는 그 성격 자체는 모든 것들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반복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율이라고 하는 것은 고저, 높고 낮은 거, 그 다음에 장단, 네, 부탁 하는데요. 장단, 그 다음에 강약,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반복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건 약간 주기성에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건 동일한 의문이나 동일한 위치에 그것이 반복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운이나 율이나 둘 다 반복이라고 하는 성격은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복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어떤 것이 반복되는지에 따라서 종류가 좀 나눠진다고 했었죠? 자, 그런 유형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운율의 종류에는 크게 외형률,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과 그 다음에 속으로 이제 느껴지는 내재율이 있는데, 자, 일단 외형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을 외형률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음이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음이율에서 이 위라고 하는 걸 좀 잘 보세요. 자, 위라고 하는 것은 위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위치에 어떤 음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난다면 그건 음이율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종류는 두운이라는 거예요. 음이율의 종류 중에서. 자, 두운 했을 때 이 두자가 머리에 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시행의 처음 부분에 어떤 같은 소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가 이렇게 있으면 시행이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거기에 앞부분에 계속 비슷하거나 똑같은 음이 반복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우리가 두운이 보인다, 두운이 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게 많이 쓰이는 기법은 아닙니다. 물론 안 쓰이진 않지만 종종 아주 가끔 나오면 하는, 자, 두운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요운이라고 하는 건 이제 허리 부분에 반복이 된다. 요운. 자, 그래서 시행 중간에 일정한 자리에 같은 소리가 반복되는 것을 요운이라고 하는데, 사실 요운도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자주 나오는 건 바로 이 세 번째 나오는 가군이라는 건데요. 자, 이 가군이라고 하는 건 시행의 끝에 같은 소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시행의 끝에 반복된다는 걸 아셔야죠. 요즘에 사실 힙합이 조금 유행이긴 한데 힙합에서도 라임을 맞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끝부분에 어떤 비슷한 소리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구는 시행의 끝에 같은 소리가 반복되고, 자, 이거는 이제 종결어미의 반복이다 이렇게 해서 가군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종결어미가 반복이 된다는 것은 어차피 종결을 하는 부분에서 어떤 소리가 반복된다는 얘기니까요. 가군이랑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운율은 음소율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는 음이율에서 위에다가 표시를 하셨잖아요. 자, 이번에는 수에다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음소율이라고 하는 거는 음절에 수가 규칙적으로 반복이 돼서 이루어지는 운율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숫자의 글자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리듬이 형성이 되는 건데요. 뭐 세 글자 세 글자, 뭐 두 글자 두 글자, 뭐 네 글자 네 글자 이런 식으로 음절의 수가 반복이 되는 경우에 음수율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3번 중요합니다. 자주 나오죠? 자, 음보율이라고 하는 건데 음보는 사실 끊어읽기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끊어읽는 단위가 일정한 음보가 규칙적으로 반복이 된다. 대표적으로는 3음보하고 4음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3번 끊어 읽을 것이냐 4번 끊어 읽을 것이냐에 따라서 자, 음보율이라는 게 생긴다. 이게 외형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내재율입니다. 사실 내재율이 쓰인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현대시에서는. 외형률로 나타나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은근히 그게 겉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안으로 은근히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내재율은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고요. 그 시의 내면에 존재하지만 역시 뭐를 통해서 형성이 되냐면 반복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운율을 그러면 형성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반복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거지만 어떤 것이 반복되느냐에 따라서 운율의 종류가 좀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음보가 반복이 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음보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호흡 단위로 구분이 되는 운율의 덩어리, 그러니까 끊어읽기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음보의 반복이 나타난 예를 한번 보시면, 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안 이음을 흘리우리다. 되게 유명한 시죠. 네, 진달래꽃인데, 자, 나보기가 역겨워 했을 때 이렇게 한번 끊고요. 역겨워 한번 끊고 가실 때에는 이렇게 한번 끊어서 총 3번으로 끊어서 읽는 단위가 이 뒤로 계속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3음보의 음보율이 나타났다. 그리고 음보의 반복에 의해서 운율이 형성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선택지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이거는 3음보입니다 라고 결정을 해놓고 이제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입니다. 홍진에 묻힌 분내 인해생에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자, 여기 있을 때 이 부분이 이제 음보가 완전히 끝났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홍진에가 하나, 묻힌 분내 하나, 인해생에 하나, 어떠한고 하나 해서 총 4번으로 끊어서 읽는 단위가 반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고전 시가의 어떤 종류 같은 것들을 배우겠지만
가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음보로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음보의 율격이 나타난다. 역시 음보의 반복에 의한 운율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음절 수의 반복에 의해서 운율이 형성된다. 앞부분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음수율이 나타난다. 자, 음수율이 바로 이 음절 수의 반복에 의한 운율 형성입니다. 자, 예를 하나 보면 사러리 사러리 났다, 청산에 사러리 났다. 자, 사러리라고 하는 거는 세 글자, 사러리도 세 글자, 그 다음에 났다는 두 글자. 이렇게 세 번에 끊어서 읽긴 하지만 거기서 음소율도 반복이 되죠. 그래서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332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 것은 아니고 글자 수를 그냥 점만 찍어주시면 돼요. 332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예문입니다.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자, 산 너머 몇 글자죠? 세 글자, 남촌에는 네 글자. 그러면 누가 살길래는 다섯 글자. 이게 밑에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3, 4, 5조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지는 않고 3 플러스 4는 뭐죠? 네. 7이죠. 그래서 이거를 7, 5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로 이것도 3음보에 해당되고 이것도 3음보에 해당이 되는데 음수율은 지금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음보는 똑같이 나오지만 음수율을 따졌을 때 이거는 3, 3, 2조, 이건 7, 5조에 3음보 율격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이런 예문이 나왔는데 자, 강호에는 지금 세 글자, 그 다음에 병이 깊어가 네 글자, 중림에가 세 글자, 누웠더니가 네 글자죠. 자, 그러면 이거는 3, 4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3, 4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네 글자하고 네 글자가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4, 4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동일 음운과 음절과 시어의 반복에 의해서 운율이 형성되는 경우를 알아볼 건데요. 일단 먼저 동일 음운이 반복되는 것부터 살펴볼게요. 자, 동일 음운이 반복된다는 거. 음운은 앞에서 문법할 때 우리가 배웠으니까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자음이나 모음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분절 음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비분절 음운을 반복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음운의 반복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우리가 자음과 모음의 반복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라고 하는 시의 예문이 하나 나와 있는데 그냥 읽어만 봐도 어떤 음운이 반복이 되는지 바로 아실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리을이 반복되면서 갈래갈래 갈린 길 이렇게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리듬감이 형성이 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일 음운, 기억과 리을이라고 하는 음이 반복이 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자, 물론 이 갈래갈래라고 하는 이 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길이라고 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글자 자체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음절의 반복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이게 겹치는 면도 있고요. 제가 동일 음운이라고 하는 게 반복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예문을 쓴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음운만 반복되고 다른 것이 반복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좀 폭넓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동일 음절의 반복입니다. 자, 음절이라고 하는 건 한 소리의 단위이기 때문에 글자 수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이라는 거 보시면 산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하면서 계속 똑같은 말의 반복으로 인해서 또 운율이 형성이 되고 있고 자, 동일 시어의 반복. 물론 앞에 있는 산도 시어의 반복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동일 시어의 반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꿈을 하느냐 내게 물으면 플라타너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 너는 사모할 줄 모르나 플라타너스. 너는 내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내린다. 먼 길에 올제 홀로 되어 외로울제 플라타너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자, 이건 한 글자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플라타너스가 총 3번이 나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길기도 하고 뭔가 리듬감이 느껴지기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플라타너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운율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동일 시어의 반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산이 반복되는 것도 시어의 반복으로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덩어리진 것들을 뭐 음절의 반복이나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요것들은 동일 시어가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통사구조의 반복에 의한 운율의 형성인데요. 여기서 통사구조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자, 문장구조랑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장의 틀 자체가 반복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법 중에 하나예요. 물론 앞에 있는 시어가 반복되고 그다음 뭐 음절이 반복되는 것도 쓰이긴 하지만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잘 보시고 판단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윤동주 별에는 밤입니다. 자,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자, 요게 리듬이 물론 별이 반복된다고 해도 되고 뭐 하나의가 반복된다고 해도 되고 하지만 일단은 요거 자체를 하나의 문장 구조로 봤을 때 별 하나로 시작을 해서 무엇과 또는 무엇와 이 틀 자체가 반복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통사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다 또는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자, 선택지에서 이런 말이 쓰였을 때 이런 걸 의미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한용운의 알 수 없어요. 요것도 지금 보시면 자,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요거 하나 하고요.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검은 구름에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서 무엇은 누구의 무엇입니까? 요 틀이 반복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이렇게 돼 있죠.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발자취라고 하는 것만 여기서 뭐 얼굴입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틀 자체가 뭐뭐뭐뭐뭐는 해서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누구의 뭐뭐뭐뭐입니까? 라고 하는 틀 자체가 반복이 됩니다. 물론 앞에 거는 훨씬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좀 짧은 그런 문장 구조에 해당이 되지만 이렇게 길게 호흡이 가는 것들도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될 수 있으니까 읽으실 때 이게 조금 더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용운의 알 수 없어요까지 자, 그 통사구조 반복 알아봤고요. 많이 나오는 거라고 강조드렸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동일 식구, 그 다음에 시행, 그 다음에 연의 반복인데요. 여기서 식구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시어라고 하는 건 단어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구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문법에서도 배우긴 했는데 2어절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구라고 하니까 시 안에서 덩어리가 일단 2개 이상이 존재를 하면 식구의 반복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덩어리가 2개인 그 시구가 여러 번에서 반복해서 나왔을 때 우리가 식구의 반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했을 때 지금 해야 솟아라가 반복이 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식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해야 띄어쓰기 하고 솟아라가 이렇게 반복이 되죠. 그럼 이건 시어의 반복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아요. 어차피 해라는 것도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솟아라라는 것도 반복이 되기 때문에 시어의 반복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지만 식구의 반복이라고 했을 때 이게 식구가 맞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2어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식구의 반복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야 솟아라라고 하는 2어절, 적어도 2어절 이상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2어절 이상입니다. 자, 2어절 이상의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될 때는 식구가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동일한 시행의 반복입니다. 시행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시가 이렇게 있었을 때 한 줄을 우리가 시행이라고 하죠. 시행이 반복된다는 건 요 줄 자체가 또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 나오고 해야 돼요. 이건 식구의 반복보다 조금 더 범위를 크게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덩어리가 반복이 돼야 되는 것이고 같은 행 안에 있는 것이 반복이 돼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빗금 그은 것이 행이 나눠진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2번 그은 게 이제 연이 나눠진다는 뜻이잖아요. 자,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했을 때 이 껍데기는 가라라는 게 한 행을 구성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껍데기는 가라가 다음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자, 이런 식으로 한 행을 구성하고 있는 그 말 자체가 반복이 됐을 때, 자, 그럴 때를 우리가 동일 시행 반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앞에 잠깐 보시면, 동일 식구 반복이라고 했을 때, 해야소사라라고 하는 거는 한 행 안에 들어가 있진 않았어요. 이게 같은 행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동일 시행의 반복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껍데기는 가라가 행 자체를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시행 반복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시를 가지고 앞에 있는 것처럼 동일 식구가 반복이 된다고 했을 때도 충분히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식구로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 자체이기 때문에 시행 반복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범위를 잘 설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것이 반복이 된다고 했을 때 반복이라는 건 알지만 어디까지가 반복이 되고 있는지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지만 선택지에서 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연의 반복입니다. 자, 그래서 연 자체가 반복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뒤에서 시상 전개 방법 할 때 제가 수미상관도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수미상관이라는 것도 연의 반복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수미상관은 종종 사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의 반복도 아예 안 나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자,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있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지금 보시면 요게 연 구분 표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가 하나의 연을 의미합니다. 연 하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요거 자체를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자체가 한 번 더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시행 반복도 되고 시구의 반복도 됩니다. 시어의 반복은 당연히 또 되고요. 근데 이거는 연 자체가 반복되기 때문에 연의 반복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연 한 번, 여기 연 똑같은 연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연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일한 연 여기서 한 번 더 설명드렸고요. 자, 6번째는 음성상징어. 자, 음성상징어는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음성상징어는 의성어와 그 다음에 의태어, 즉 소리를 흉내낸 말과 그 다음에 모양을 흉내낸 말을 합쳐서 우리가 음성상징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어떻게 운율 형성이 되느냐? 잘 생각해 보시면 음성상징어는 그 자체가 어느 정도 반복성을 띠고 있어요. 뭐 반짝반짝, 뭐 비틀비틀, 아니면 뭐 깔깔깔 이런 것들이 다 반복을 어떤 기본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음성상징어로 쓰면 되게 자연스럽게 운율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육사의 청포도라고 하는 시인데요. 자,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라리 들어와 박혀 했을 때, 여기서 주저리라고 하는 게 의태어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미 이렇게 2번 반복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럼 자연스럽게 또 운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자, 박두진의 묘지송이라고 하는 시에 보시면 금잔디 사이 할미꽃도 피었고 삐삐 배쫑배쫑 맷새들도 오는데, 자, 새가 우는 소리를 이렇게 의성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삐삐, 뭐 배쫑배쫑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운율 형성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시의 이미지입니다. 자, 앞에서 운율에 대한 거 설명을 다 드렸는데 그 운율이 음악성을 가지고 있는 시의 어떤 특성상 연결이 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 이미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상성과 관련돼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미지는 다른 말로 심상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심상으로 나오든 이미지로 나오든 그게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미지란 언어를 통해 표현된 구체적 형상이나 그와 관련되는 추상적인 관념들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미지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적인 이미지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라고 하는 것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 그리고 사상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시의 정서나 사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그 추상적인 것들을 어떻게든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데, 그 구체화시키려는 어떤 노력 때문에 생기는 것이 이미지고, 그걸로 인한 어떤 성격이 형상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로 이제 감각적인 이미지를 이미지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감각적 이미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시각적인 이미지 있고요. 그 다음에 청각적인 이미지 있고, 그 다음에 뭐 미각, 그리고 후각, 그리고 촉각,
자, 이걸 우리가 오감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5가지 감각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섞여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어 있는 공감각. 이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감각적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에서는 사실 감각적인 이미지가 없이 쓰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택지에 감각적인 이미지가 나왔는데 그걸 틀리게 하시면 안 되겠죠. 대부분의 시는 감각적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맞는 거를 찾으라고 했을 때 감각적 이미지가 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틀린 거를 찾으라고 했을 땐 감각적 이미지가 들어있는 것이 그러니까 답이 될 확률은 조금 적어지겠죠.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종류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각적인 심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눈으로 느낄 수 있는 거 우리가 시각적 심상이라고 하죠. 대부분의 시들은 시각적인 심상이 없는 시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들은 다 시각적인 심상이 있다. 아주 정말 드물게 시각적인 심상이 없이 다른 심상만으로 되어 있는 시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들이 시각적인 심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왜냐면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시각적 심상이 좀 두드러진다라고 하려면 주로 이제 색채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문을 보시면 지나가던 구름이 하나 새빨간 노을에 젖어 있었다. 자, 요런 부분에 새빨간이라는 표현 보이시죠? 색깔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각적 이미지를 좀 두드러지고 선명하게 나타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주로 시인들이 색채 이미지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나가던 구름이라고 하는 것도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만 나와도 시각적 심상이 되지만 뭐 새빨간 노을이라고 했을 때는 좀 시각적 심상을 더 두드러지게 표현을 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예는요. 하늘 및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이라는 건데 이제 청포도의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흰 돛담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푸른 바다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색채어를 통해서 시각적 이미지를 좀 두드러지게 나타냈다 보실 수 있고, 자, 이번에는 이제 청각적 심상입니다. 청각적 심상은 귀로 듣는 걸 말하는 거겠죠. 자, 귀로 듣는 것을 청각적 심상이라고 하는데,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제가 음성상징어라고 하면서 의성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의성어가 사용이 됐다 그러면 청각적 심상을 쓰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지금 음성상징어 사용됐어요. 접동, 아우랩이 접동. 접동새가 접동 울기 때문에 이 접동이라고 하는 것도 의성어로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아우랩이 접동이라고 접동으로 우는 새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청각적인 심상에 사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예문도 둥기둥 줄이 울면 초가 삼간 달이 뜨고, 물론 뒷부분은 뭐죠? 네, 달이 뜬다는 건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각적인 이미지에 해당이 되긴 하지만 둥기둥 줄이 울었다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청각적인 심상에 사용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운다라는 표현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운다라는 것이 시각인가요? 청각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여기서 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울음을 의미하는 거라서 그 울음은 귀로 듣는다고 문학에서 봅니다. 그래서 운다라는 표현이나 아니면 울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청각적인 심상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눈물이라는 게 나왔다. 그러면 이 눈물이라고 하는 거는 시각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같은 이유로 웃음이라고 하는 게 나왔다, 웃다라고 하는 게 나왔다. 이것도 역시 청각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 미소. 미소는 일단 귀로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소를 띄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각이 쓰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은근히 눈물이라든지 울음, 그 다음에 웃음이라든지 미소를 시각인지 청각인지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요거는 시각이라는 걸 정확히 아시는데 우는 게 청각인지 시각인지, 웃음이 청각인지 시각인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자, 이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후각적 심상입니다. 후각적 심상은 당연히 코로 느끼겠죠? 그래서 이제 냄새라는 말이나 아니면 향기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후각적인 심상이 사용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백석의 여운왕골 쪽이라는 시의 한 부분인데요. 자, 부엌으로 샘문 틈으로 장제문 틈으로 무의징객국을 끓이는 맛있는 내음새가 올라오도록 찾는다. 냄새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내음새라고 있죠. 이 내음새가 냄새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맛있는 냄새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이거는 후각적인 심상을 사용했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어맛이 그리운 솜씨에 향그러운 꽃이지 했을 때 요 향그러운이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후각적인 심상이 사용됐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다음은 촉각적인 심상입니다. 촉각적인 심상은 피부로 느끼는 것. 피부로 느끼는 것을 보시면 되는데요.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촉각적인 심상은 대부분 냉온 감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것, 뭐 서늘한 것, 따뜻한 것, 뜨거운 것,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피부로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래서 냉온 감각이 시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뭐 촉각적인 심상이고요. 물론 이게 질감에 해당되는 표현도 가끔 나오기는 하는데 빈도수는 많지 않으니까요. 일단 요 냉온 감각이 있는지 촉각적인 심상을 판단하실 때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문입니다. 김종인의 성탄제. 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했을 때, 네, 여기. 서늘한을 통해서 촉각적 심상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박재삼의 추억에서예요.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돼요.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여기서도 손시리다라고 하는 표현, 요것 때문에 촉각적인 심상이 쓰였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미각적인 심상이에요. 사실 시에서 미각적인 심상이 그리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나왔다고 한다면 선택지에 쓰일 확률이 좀 높겠죠. 그래서 미각적인 심상도 놓칠 수는 없는데요. 자, 미각적인 심상은 혀로 느끼는 것. 근데 이게 이제 씹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맛을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고 입 안에서 어떤 느끼는 질감까지도 전부 다 미각적인 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김소월의 물새알 산새알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 물새알은 간간하고 짭조름한 미역 냄새 이렇게 돼 있는데 간간하다라든지 짭조름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입에다 넣어야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미각적인 심상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는 정조의 고향입니다. 거기 보면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물론 이게 정말 입에다가 뭐를 넣어가지고 쓴 그 느낌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어떤 약간 씁쓸하다 이런 어떤 정서를 나타내고 싶을 때도 자, 입술에 쓰디쓰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도 우리가 미각적인 심상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5가지 오감을 다 살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감각을 느꼈지만 그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이렇게 전이시키는 것을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감각의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감각적 심상이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베스트 심상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들은 사실 시각이나 청각이나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감각이 보이고 그다음에 하나의 감각이 감각으로 전이된 건지까지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앞에 것보다는 까다로운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습을 조금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문을 보실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가벼운 웃음과 시들은 꽃다발이 흩어져 있다. 자, 여기 보면 가벼운 웃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언급을 드렸었죠. 웃음이라고 하는 건 무슨 심상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청각이죠. 자, 웃음은 청각인데 지금 보면 앞에 가볍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웃음이 청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들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청각이라고 하는 것과 이 촉각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이제 혼재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웃음을 가볍다라고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감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은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푸른 종소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종소리라고 하는 것도 역시 뭐로 듣습니까? 네. 청각으로 듣게 되는 게 종소리인데 그걸 뭐라고 앞에서 표현했냐면 푸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청각을 이렇게 시각으로 이렇게 바꿔서 전이를 시켜서 느낀 것이다.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공감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거에서 한번 공감각을 찾아보세요. 제가 좀 숙제를 드릴게요. 자, 실제로 느낀 감각을 한번 찾아보시면 좀 쉽거든요. 여기서도 실제로 느낀 게 청각이고 여기서도 실제로 들은 게 웃음이기 때문에 실제 감각을 먼저 찾으시면 됩니다. 풀벌레 소리. 네. 풀벌레 소리가 실제 느낀 감각이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 감각은 청각입니다. 근데 앞에 보면 자욱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욱하다고 하는 거는 자욱게 끼어 있다는 거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각적인 심상에 해당이 되는데, 자, 여기서 발기로 찬다는 거. 그러니까 찬다는 거는 이 발끝으로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촉각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위에 있는 것보다 이 밑에 있는 게 조금 더 어려운데, 왜냐면 이 청각이라고 하는 것이 시각으로 한 번, 그리고 촉각으로 한 번, 이렇게 공감각이 두 번이 나타나기 때문이거든요. 자, 물론 이 뒤에 있는 발길로 참여보다는 자욱한 풀벌레 소리가 청각에 시각화다, 이게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되지만, 어떤 이제 그 사람들에 따라서는 발길로 참여를 촉각화로 보고 그 다음에 청각을 촉각화시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출제는 이쪽에서 더 많이 돼요. 자욱한 풀벌레 소리. 그래서 청각이 시각화됐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청각이 촉각화됐다는 것도 역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 이제 공감각적 심상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같은 말은 감각의 전입니다. 자, 예문 조금 더 살펴볼까요? 자, 네 번째 예문입니다.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이제 조금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붉은 울음. 아까 푸른 종소리랑 비슷한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울음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청각, 그 다음에 붉은이라고 하는 거는 시각이기 때문에 청각이 시각화된 공감각적 심상에 사용됐다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자, 5번에 보시면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이 깃발이죠. 그래서 깃발을 보고 저것은 소리가 없는 아우성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사실 아우성이라고 하는 거는 소리치는 걸 아우성이라고 하죠. 근데 그거를 소리가 없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사실 역설적인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깃발은 뭐로 확인하죠? 네,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이게 시각적인 심상에 해당이 되는데, 이 시각적인 심상은 소리가 없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소리가 있다 없다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공감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청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을 청각화했다, 소리가 없는 아우성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각의 청각화가 사용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6번째입니다. 자,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이라는 예문이 있습니다. 근데 즐거운 울림이라고 했을 때 이 울림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금으로 탄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진짜 느낀 심상인지 약간 좀 뭔가 혼동이 된다 싶을 때는 대상이 뭔지를 정확히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서의 대상은 태양입니다. 태양. 자, 태양은 눈으로 보나요? 아니면 귀로 듣나요? 네, 그렇죠. 눈으로 보는 게 태양이기 때문에 실제 느낀 감각은 금으로 타는 걸 실제 느낀 감각. 즉, 시각이 실제 감각이고, 울림이라고 하는 것은 청각이라서 시각이 이렇게 청각화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감각이 어떤 감각이 어떤 감각으로 전이되는지까지 아시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항상 실제로 느낀 감각을 앞에 놓으시고, 실제 감각의 그 다음에 전이된 감각, 요거를 뒤에 놓으시고 이렇게 화를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 요거 같은 경우에도 시각을 실제로 느꼈고 그걸 청각으로 바꿨기 때문에 시각의 청각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붉은 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붉은 울음이라고 했을 때 실제 느낀 건 울음이었기 때문에 청각을 요 앞에다 넣고 붉은색으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청각의 시각화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각 두 개를 정확하게 찾으시고 그 대상의 실제 감각이 무엇인지를 찾으시면 무슨 감각이 무슨 감각으로 전이됐는지는 충분히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공감각적 심상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 이미지를 형성하는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물론 앞에서 이미지의 어떤 감각적인 이미지의 종류들을 알아보긴 했지만 이미지가 좀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이냐? 첫 번째는 이제 묘사에 의해서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묘사는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하는 게 묘사죠. 그래서 예문을 보면 자, 김종길의 성탄제라는 시입니다. 어두운 방 안엔 빨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초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셨다. 이거는 뭔가 장면을 이렇게 그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물론 감각이 형성이 되고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데 주로 묘사적인 방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묘사. 자, 이번에는 비유에 의한 이미지 형성인데요. 비유법이 사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김광균의 추일서정이라고 하는 그 시에 보면은 이런
시가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자,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 자, 여기 보시면 낙엽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A는 B다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가 은유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은유법이 비유법 안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형성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밑에도 쭉 비유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포화에 이지러진 도른시에 가을 하늘을 생각하게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라고 했는데 길이라고 하는 것이 한 줄기 넥타이 같다라고 표현했고요. 일광의 폭폭 속으로 일광이라고 하는 걸 폭포에다 비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 2시에 급행열차가 그를 달린다. 조그만 담배 연기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그 기차에서 나오는 증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비유적인 표현을 여러 개 나열을 하면서 전체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과 조금 다르게 이거는 비유에 의해서 이미지가 형성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상징에 의한 이미지 형성이에요. 자,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그 시어가 함축적으로 뭔가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자, 윤동주의 시에는 상징성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것들이 많죠. 서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올라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자,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걸 보세요. 바람의 실제 바람이라기보다는 나의 어떤 내면에서 불어오는 내면적인 어떤 유혹이라든지 양심을 흔드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 우리가 바람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상징성이 지금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두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했을 때 이 별이라고 하는 걸 보시면 별을 실제로 노래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별이라고 하는 건 양심, 내가 지켜야 하는 것, 뭐 이상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에 의해서 전체적인 시가 형성이 된다.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것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앞부분의 묘사나 그리고 방금 전에 봤던 어떤 비유,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상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지를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미지 형성의 방법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어조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어조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시 속에서 느껴지는 말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말을 할 때도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투가 좀 결정이 되죠. 만약 기분이 나쁘면 기분 나쁜 말투가 나갈 테고, 기분이 좋으면 기분 좋은 말투가 나가듯이 시에서 어조라고 하는 것도 태도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조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시적 대상이나 독자에 대한 시적 자아의 태도 또는 목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목소리가 결국에 이 태도는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화자의 태도가 어떤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조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시적 자아의 태도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사실 이거는 뭐 용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자주 쓰이는 것들만 조금 추려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관조적이라는 거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어휘 중에 하나인데요. 관조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좀 차분하고 담담하게 바라보는 태도. 그래서 관조적 태도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 되게 격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굉장히 차분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남의 제3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담담하고 차분한 어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걸 뭐 관조적 어조라고도 하지만 뭐 차분한 어조 또는 담담한 어조라고 출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같이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담담하다, 차분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훈적인데 이 교훈적인 어조는 깨우침을 주려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사실 교훈적인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뭐 근대화되던 시기, 개화시기나 이런 때는 계몽적인 어떤 성격을 담고 있는 작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교훈적인 어조가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낙천적인 어조, 뭐든 다 긍정적으로 보는 어조가 낙천적인 어조고요. 자, 냉소적인 어조, 이것도 그냥 일상생활에 쓰는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업신여기고 비웃는 거. 주로 이거는 현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 냉소적인 어조를 띠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백적인 어조, 내면 세계, 자기의 어떤 내면에 품고 있는 어떤 내면 세계를 되게 차분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솔직하게 말하는 그런 태도를 이제 고백적.
자기의 내면 세계나 자기의 과거나 이런 것들을 약간 털어놓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적인 어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비판적인 어조는 좋고 나쁘다, 옳고 뭐 잘못됐다, 뭐 옳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따지는 태도를 말하죠. 그래서 비판적인 태도는 주로 현실이나 뭐 아니면은 자기 자아나 이런 걸로 비판을 할 때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사색적인 어조라는 것도 종종 쓰이는데요. 사색적인 건 깊이 생각하는 어떤 태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 자아 성찰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현실을 좀 깊게 인식하는 그런 시들, 그러니까 주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들 중에서 사색적인 어조를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염세적인데 염세적은 낙천적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든 것들을 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인데 이 염세적인 시도 그다지 많이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그냥 뜻이 어떤 것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찬적인 태도 굉장히 자주 나오죠. 자, 이 예찬적인 태도는 어떤 인물에 대한 예찬이라기보다는 주로 뭐 자연적인 것에 대한 예찬이라든지 어떤 사상에 대한 예찬이라든지 어떤 대상에 대한 예찬 이런 것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벼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놓고 이 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 나열한 속성들에 대한 어떤 예찬적인 태도를 보인다 뭐 이런 것들 그런 찬양하는 태도 뭐 축켜 올려주는 굉장히 좋다 하면서 좋은 점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태도들을 우리가 예찬적인 태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소망적이고 종교적인 태도도 가끔 나오는데요. 불교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나 기독교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뭔가 좀 경건하고 종교적인 의미를 보이고 있을 때 그리고 뭔가 기원하는 어조일 때 자, 그럴 때 기원에서 무엇을 소망할 때 종교적이나 소망적 사실은 기원적이라는 말로 기원적인 어조다라는 말로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 같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철학적이다, 뭐 인생 깊이를 따지는 것, 풍자적이다. 이 풍자적인 것도, 그리고 밑에 있는 해학적인 것도 엄청 자주 출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풍자와 해학의 공통점은요, 웃음이 있다는 건 공통점이에요. 그렇지만 풍자는 상대방의 약점을 좀 찌르는, 공격을 하려고 하는, 좀 비판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들어있을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풍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대상을 재미있게만 표현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해학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마지막에 우호적이라는 건데요. 이 우호적은 예찬적하고 꽤 비슷하긴 하지만 대상을 대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과한 게 예찬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상 이 정도면 굉장히 좋지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 정도의 태도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우호적인 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요. 자, 시적 자의 감정에 따른 유형인데요. 격정적이다 이런 말들도 굉장히 자주 사용이 되는데 이건 아까 관조적인 거 보셨죠? 그 관조적인 것과 완전 반대쪽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격정적 감정이 되게 격하게 드러나는 경우를 우리가 격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솟구치고 막 열정이 있고 막 이런 목소리 이런 걸 이제 격정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영탄적은요. 영탄법을 통해서 감정을 드러내는 목소리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영탄적은 영탄법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서 영탄법을 제대로 이해를 잘 하고 계시면 영탄적인 어조를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영탄법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그 영탄법 수사법을 설명드릴 때 상세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애상적.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죠. 자, 애상적이라고 하는 거는 애가 슬플 애, 상이 슬플 상. 슬프고 슬프다, 엄청 슬프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애상적은 슬픔이나 비에 젖어 있을 때 엄청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애상적인 어조는 이 사람의 감정이 슬픔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시면 애상적인지 아닌지는 충분히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기타, 특정 분석 기준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쓰이는 용어들이 있는데 청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앞에 누군가를 두고 하느냐 아니면 자기 혼자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독백적인 어조, 그 다음에 대화적인 어조 이렇게 나누고요. 물론 청자가 있을 때가 대화적인 어조겠죠. 청자에 대해서 화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명령을 하고 있으면 명령적 어조, 뭔가 권유하고 있으면 청유적 어조,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뭔가를 소망을 바라고 뭐뭐 하소서 이런 약간 기도하는 투가 나와 있을 땐 기원적 어조, 그 다음에 뭔가 물어보는, 자꾸 이제 의문형으로 끝났다라고 했을 때 또 의문형의 어조라고도 얘기하고, 뭔가 간절하게 청하는 어조, 이건 청유적 어조와 비슷하긴 하지만 좀 간절한 느낌이 더 많이 들 때 우리가 간청하는 어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자가
어떤 유형, 화자 자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린아이의 어조가 느껴진다. 또는 어른, 또는 남성적인 어조, 아니면 여성적인 어조, 지식인의 목소리 또는 뭐 노동자의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어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화자의 유형에 따라도 어조가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주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죠? 사실 주제는 내용인데요. 이 시의 주제가 뭘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면 쉽게 말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제를 쓰는 일이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하지만 주제는 그렇게 어렵게 뽑는 것은 아니에요. 자, 주제는 시 속에 형상화된 중심 생각이나 사상 또는 정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시 안에 들어있는 사상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정서가 무엇인지만 정확히 파악을 하시면 시는 쉽게 주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서는 쉽게 말하면 감정이고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또는 이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서는 뭐 슬픔 뭐 이런 걸 나타냈다 아니면 뭐 그리움을 나타냈다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정서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사상이라고 하는 건 나는 뭐 자유를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민주주의의 어떤 열망을 나타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상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나타내고자 했던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정서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캐치를 하시면 주제는 충분히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 속에서 일단 시적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이별의 상황인지 아니면 뭐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대상이 지금 없는 것인지 현실이 좀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인지 뭐 이런 등등의 기타 등등의 시적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화자가 이 시 안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정서를 보이고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요 두 개를 딱 합치면 주제가 뿅 하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자,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시를 조금 쉽게 떠올려 보시면 거기에 상황이 이별의 상황이라는 걸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느끼는 화자의 어떤 정서, 당연히 슬픔이겠죠. 자, 그러면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주제를 뽑는다고 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이별의 슬픔 이렇게 도출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물론 이별의 슬픔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거나 아니면 뭐 이별로 인해 느끼는 뭐 비애 뭐 이렇게 좀 풀어서 다른 말로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핵심적인 내용 자체는 어떤 상황이랑 그 다음에 정서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상황과 정서만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주제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 문제 하나만 풀어볼까요? 자, 다음 중 심상의 종류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교재에 실려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종류가 하나만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1번부터 어떤 심상이 쓰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료를 뿌린 듯 곱다란 노을 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심상을 찾을 수 있는 거를 잘 찾아보니까 향료라는 게 있어요. 향료를 뿌렸다는 건 향기가 난다는 뜻이죠. 그럼 이거는 후각적인 심상. 곱다란 노을 위에라고 해서 곱다란 노을이라고 하는 건 뭘로 확인을 하죠? 예, 역시 시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실제 느낀 감각은 곱다란 노을, 이걸 실제 느낀 감각이고 그게 마치 향료를 뿌린 것처럼 느껴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시각을 무슨 감각으로? 네, 후각으로 전이를 시킨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됐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1번은 이렇게 판단하고요. 자, 2번에 보니까 또 보이는 거 없죠? 파란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좀 피부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촉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파란이라고 하는 거는 시각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파란 바람이라는 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지만 내가 바람을 파랗게 느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촉각을 실제로 느꼈고 그것을 시각화시켰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요. 촉각의 시각화,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답이 아니겠네요. 나머지와 다른 걸 찾는 것이니까요. 자, 3번.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했을 때 여기서 울음이라고 하는 거 네, 맞습니다. 역시 청각이죠.
근데 이게 금빛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시각으로 전이시켰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청각의 시각화가 나타나 있는 공감각적 심상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답은 4번이 될 텐데요. 여기서는 무슨 심상이 쓰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물새알은 간간하고 짭조름한 미염 냄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물새알은 간간하고 짭조름한 했는데 여기 미역 냄새가 있어요. 물론 이 냄새라는 거 후각이고 간간하고 짭조름한 게 미각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대상에게 느꼈던 어떤 실제적인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 됐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새알이 간간하고 짭조름해요. 그것도 실제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역에서 냄새가 또 나죠. 그것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느낄 수 있는 감각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노랗고 신, 레몬 이라는 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레몬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노란 거고 먹으면 신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 감각이 실제로 다 느낄 수 있는 감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감각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각적인 심상이랑 그 다음에 후각적인 심상이 그냥 각각 쓰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현대시의 2의 첫 번째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현대시의 2의 두 번째 시간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수사법에 대한 이야기, 즉 우리가 표현법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배울 것도 그렇고 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해가 조금 안 되신다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을 것을 권유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현대시 2의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